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살인마는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잭 더 리퍼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왜 하필 잭 더 리퍼냐는 것이죠. 잭 더 리퍼 이후에 더 잔인하거나 특이한 유형의 연쇄살인마들은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 유별나게 기억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마 잔인한 살해 수법과 현장에 아무런 단서를 남기지 않았던 점,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증거인멸들을 해오면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이런 범죄자가 왜 계속 기억되고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도 원인이 있겠죠. 사건의 충격으로 머릿속에 각인된 효과가 있을 거고, 국내와 다르게 해외의 경우는요, 이 범죄 기록을 굉장히 많이 대중에 공개하는 편입니다. 범죄자의 정보 공개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범죄자의 신상을 잘 공개해 주지 않죠. 이게 신원보호라는 측면에서 나라가 마치 범죄자를 보호해 준다는 식으로 오해되기 쉬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회적인 파장을 좀 고려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범죄자의 얼굴이나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다가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는 아이의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조두순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가해자 조두순이고 피해자 이름은 나영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엔 이 이름을 실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름이 조두순인 실제 회사원은 항상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긴장해야 되고 자신의 명함을 꺼낼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딸 이름이 나영이인 부모들은 심각하게 개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명으로 알려진 사건들인데도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뉴스를 보면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아닌 걸 알면서도 이상한 눈빛을 보낸다는 거죠.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안전적인 면이나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면에선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반대 효과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범죄자의 정보를 잘 공개해주는 해외는 이런 부분들을 이미 겪은 지 오래됐고요.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잭 더 리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범죄 기록을 잘 남겨두고 대중에 잭 더 리퍼의 이야기가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요. 100년이 지난 지금은 잭 더 리퍼 사건이 다양한 컨텐츠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자, 왼쪽 사진은 잭 더 리퍼의 이름으로 나오는 술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잭 더 리퍼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컵케이크입니다. 위에는 칼이 꽂혀 있어요. 해외에서는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상품으로 만들고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 범죄자 팬클럽도 생겨나죠. 아무리 100년이 지난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유영철이나 강호순, 정남규의 이름으로 술이 만들어진다면 이걸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범죄 사건을 주제로 제작된 컨텐츠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며 항의를 받거나 폐기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건데요.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기억하자는 취지라면 순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있으면 항상 반대쪽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로 쉽게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한에서 뭐든 팔고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이 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입니다. 그러자니 잭 더 리퍼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되는데요. 이미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된 사건의 범죄자들은 이미 실체가 있습니다. 붙잡혀서 죗값을 치렀거나 사형 판결을 받아 죽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잭 더 리퍼의 경우는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몽타주 하나 제대로 그려진 게 없습니다. 왜 이런 실체가 불분명한 인물이 마치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이번 미스터리 사건에서는 세계 4대 연쇄살인마로 알려진 잭 더 리퍼와 그 실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잭 더 리퍼는 영국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도 어떻게 안 사실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첫 사건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영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기록상 영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잭 더 리퍼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출생지로 알려진 이 영국의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9세기 말 산업혁명과 의료기술, 농업기술의 발달로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눈에 띄는 발전을 했고 인구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2차 산업혁명의 결과였는데요. 이 당시 영국이 발달된 공업과 성실한 시민들의 노동력으로 발전한 나라인 것처럼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인구 증가로 일할 사람이 넘쳐나자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당연히 저절로 노동력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예전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줘도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기계들을 밤새도록 돌릴 수 있었고 공장 주인들만 돈을 벌게 된 거죠. 하루에 13시간씩 일을 시켜도 예전에 비해 적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너무 적다고 항의하면 해고됐어요. 그래도 공장은 잘 돌아갑니다. 어차피 일하러 올 사람은 넘쳐나거든요. 이런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해진 영국인들은 이 구조에 결국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귀족이나 공장 주인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알 리가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버는 데 필요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었고 노동자가 그만두면 다시 길에 널린 다른 사람을 쓰면 그만이었습니다. 사람을 부품으로 본 거죠. 그러자 영국의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요. 사람들은 예전만큼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됐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 대부분이 이랬어요. 그나마 임금이 많은 육체적인 노동은 거의 남성이 맡았고 여성의 경우는 부잣집에 메이드로 들어가 일하거나 아니면 간의 수공업에 종사했죠. 이런 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일부의 하층민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매춘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하층민 여성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았어요. 대부분 비슷하게 살다 보니 길거리에 나오는 매춘부들이 늘어난 것이죠. 당연히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매춘부들은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길거리에서 폭행당하거나 돈을 뺏겨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만 갔죠. 영국에서 이런 현상이 가장 심하게 일어난 지역은 바로 화이트채플입니다. 잭 더 리퍼의 활동 지역이었죠. 일자리를 구하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몰리자 인종차별이나 이민자들 간에 싸움이 나는 경우도 많았고 치안이 나쁘다 보니 길거리에서 매춘을 하는 등 여성들이 더 많은 범죄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언제 범죄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화이트채플에서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888년 8월 31일 새벽 3시 40분경 메리 앤 니콜스라는 43살의 여성이 화이트채플의 벅스로우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매춘에 쓸 공간이 필요해서 장소죠. 싼 숙박업소를 찾다가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결국 길거리에서 매춘을 시도하다가 살해된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니콜슨이 발견되기 30분 전에 이미 경찰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리도 듣거나 수상한 장면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래요. 그러다 3시 40분경 지나가던 사람들이 니콜슨의 시신을 먼저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경찰이 사건 현장에 올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본 경찰들은 잔인하게 살해된 시신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해자의 목과 배에 아주 긴 칼자국이 나 있었고 허벅지나 다른 신체 부위는 난도질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심하게 베인 목은 정맥이 아예 절단된 상태였어요. 얼굴은 심하게 구타당했고 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검사해본 결과 니콜슨은 먼저 목이 졸려 살해당한 뒤 범인이 날이 긴 칼을 이용해 사체 훼손을 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경찰은 이전부터 매춘부들이 길거리에서 살해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지만 이번 사건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수사기술의 한계로 범인을 찾지는 못하죠. 첫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뒤에 47살의 여성인 애니 체프먼이 다시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첫 희생자와 동일하게 매춘을 하던 여성이었고요. 숙박업소에서 쫓겨나자 일자리를 구하던 중 범인을 만났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에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인 체프먼을 본 목격자와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의 증언이 있었지만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시신의 상태는 첫 피해자보다 더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매일 시신을 해부하는 부검이가 구토를 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수사 중인 경찰과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신문사로 범인이 보낸 편지가 도착합니다. 자신을 잘 아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모두 빗나간 추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아주 우습다는 말과 함께 매춘부라는 존재가 아주 혐오스러우니 붙잡혀서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살인을 멈추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희생자의 귀를 잘라서 경찰에 보내겠다는 말도 적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엔 잭 더 리퍼로부터 라는 말을 남기면서 범인의 별명이 이때부터 알려지게 됐죠. 이 편지는 당일 신문을 통해 공개됐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새벽 1시와 1시 45분에 두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피해자가 발견된 지점을 경찰이 순찰하고 있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2명을 살해하고 사라진 겁니다. 살해된 여성의 이름은 45세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와 46세 캐서린 에도우즈였습니다. 이 시간 내에 2명을 죽이고 도망치려면 범인 입장에서도 아주 급하게 움직였어야 할 거예요. 범인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꽤 큰 행위였을 텐데 침착하게 사체 훼손까지 해놨다는 거죠. 계속해서 매춘부들이 살해당하자 화이트채플 주민들은요 집 밖에 나오지 못했고 사건을 계속 두고 볼 수만은 없던 경찰은 인력을 보강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경찰의 힘을 쏙 빼놓는 편지가 다시 도착했죠. 지옥으로부터로 시작하는 편지였는데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는 내용이 적힌 문장과 사람의 신장 한쪽이 봉투에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게 잭 더 리퍼가 보낸 편지라고 확신했죠. 같이 동봉된 신장은 전날 사망한 에도우즈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검사 결과가 경찰의 생각과 아주 달랐어요. 신장이 여성의 것은 맞는데 사망 전에 술을 마신 것처럼 알코올 성분이 나왔고 이미 3주 전에 죽은 사람의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에도우즈는 이 편지가 도착한 전날 죽은 사람이고 에도우즈 몸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아마 잭 더 리퍼를 따라한 모방 범죄이거나 장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보낸 장난 편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사건도 진범이나 잭 더 리퍼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됐어요. 진범을 잡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잭 더 리퍼는 신이 난 것처럼 범행 수법이 더 잔인해졌고 동시에 모방 범죄들도 늘어납니다. 잭 더 리퍼를 만날까봐 걱정된 화이트채플의 사람들은 결국 밤이 되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좋은 대처는 사실 아니지만 이게 당장에 일어날 피해는 막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이 사라졌을 뿐이었어요. 잭 더 리퍼는 이제 직접 사람들의 집 안으로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뒤 메리 제인 켈리라는 여성이 집안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되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화이트채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런던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다는 도르셋가였죠. 이것도 언제 사건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미 잭 더 리퍼의 소문으로 런던 사람들도 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 여성은 왜 살해당했냐는 거죠. 문제는 켈리도 매춘부였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잭 더 리퍼에게 살해당할까봐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수입도 없죠. 결국 집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손님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하필 이 손님이 잭 더 리퍼였던 겁니다.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이 집주인의 하인이었어요. 켈리에게 밀린 집세를 받으러 갔다가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도망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집에 창문이 깨져 있길래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서 시체를 보게 된 거죠.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잭 더 리퍼에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모두 잔인하게 살해되고는 있었지만 켈리의 경우는 얼굴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난도질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살점을 잘라내놓거나 장기를 꺼내서 몸에 걸쳐두기도 했어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이 더 심해지고요.
그런데도 잭더 리퍼의 단서를 얻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찰이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직하지 못했을 거예요. 불안을 넘어서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경찰을 욕하기 시작했고 영국 전역에 잭더 리퍼 사건이 퍼지면서 결국 당시 왕이던 빅토리아 여왕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잭더 리퍼를 잡으려는 빅토리아 여왕의 명령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범인을 잡는 데 실패했고요. 사건이 이렇게 미해결로 남게 됩니다. 네, 잭더 리퍼에 관련된 사건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유명세에 비하면 사건 내용이 사실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미해결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사 자료가 없는 거죠. 자,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잭더 리퍼 같은 살인마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뒤로 잭더 리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도 생겨납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가 수사 기술이 굉장히 부족하던 때죠.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서를 저는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난 100년간 사람들은 계속 이 범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했었죠. 그중 많은 용의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손주라는 엘버트 왕자부터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목됐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가장 유력했다는 용의자 한 명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시에 그 잭더 리퍼를 끈질기게 쫓던 사람이 도널드 스완슨 경감이라고 하는데, 이발사로 일하던 에런 코즈민스키라는 폴란드계 유대인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적이 있어요. 잭더 리퍼를 직접 봤다는 유일한 목격자도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증언했었고요. 그 당시 에런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정신병원에 수감된 뒤로 잭더 리퍼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에서 여러 가지 정황상 유력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에런 코즈민스키를 검거하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받아내기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검거하기엔 근거가 빈약했고 경찰이 인종차별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라도 알려질까봐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결국 수많은 용의자들이 있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채 시간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126년 만인 지난 2014년에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캐서린 에더우즈가 사망 당시 두르고 있었다는 숄이 경매 시장에 나왔어요. 경찰이 이것을 입수해서 DNA 감식을 해봤는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도널드 스완슨 경감이 지목한 유력 용의자였던 그 에런 코즈민스키의 DNA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에런의 DNA가 남은 건 아니고 그 후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에런을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집안 사람이 범인이라는 그동안의 수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에런 코즈민스키가 범인이고 잭더 리퍼의 정체가 밝혀졌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찾아보니까 2014년 10월 19일에 그 서프라이즈에서 이 내용을 방송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에런 코즈민스키로 확정이 났다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그 뒤로 인터넷 신문에 내용이 많이 뿌려졌죠. 아마 기자들이 서프라이즈를 보고 기사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영국의 일간지인 인디펜던트에서 새로운 기사를 냈어요. DNA 대조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에런 코즈민스키를 잭더 리퍼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말이 있던 거죠. 이 주장이 꽤 타당했습니다. 이유는요, 결정적인 증거인 핵 DNA가 아니고 목에 유전이 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출해서 감식한 거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DNA가 이 숄에서 변질했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일단 이 숄이 피해자의 것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에런 코즈민스키가 잭더 리퍼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지적을 했던 사람은요, 유전자 조사 부분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알려진 알렉 제프리즈 교수였고요. 현재 대부분의 관련 분야 학자들이 이 지적한 문제점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내용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 서프라이즈의 내용대로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런 사고가 생겼나 알아보니까 이 숄이 경매에 나왔을 때
캐서린 에도우즈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이라고 했었거든요. 일단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이고 피해자의 물건이기도 하면 경찰이 보관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경매에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이 쇼를 구매했고 조사한 사람은 최초로 에런 코즈민스키를 잭 더 리퍼라고 주장한 사람이죠. 아마추어 사설 탐정이었고요. 사업가였습니다. 결국 이 출처부터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100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겨우 진범이 밝혀지는 듯 했지만 가장 확실한 DNA가 근거 부족이라는 점 때문에 증거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잭 더 리퍼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에런 코즈민스키가 그 당시 심각한 성도착 증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고 자주 신체 노출을 해오던 데다 정신병원 수용 기간과 잭 더 리퍼의 살인이 끝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그래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하죠. 여기에 사건을 새롭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잭 더 리퍼가 연쇄살인으로 알려진 사건들은 당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런던 빈민가에서 자주 일어나던 현상 중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은 사건들을 나열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도 나름의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살해 후 잔인하게 신체 훼손을 했다는 점이 연쇄살인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인데요. 잭 더 리퍼의 두 번째라고 알려진 사건이 일어난 후 신문사에 보내진 편지, 이게 공개되자 모방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잭 더 리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이런 사람 중 대부분은 붙잡혔고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정상 참작을 해도 모두 종신형을 받았죠. 이 중에 진범이 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을 분석한 프로파일러인 존 더글라스의 주장에 의하면 잭 더 리퍼가 보냈다고 알려진 편지도 사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관심을 끌기 위해 보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편지에서 예고한 것처럼 다음 살인에서 귀를 잘라서 경찰에 보내야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러진 않았고요. 엉뚱한 신장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두 번째 살인과 세 번째 살인의 진범은 서로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명의 피해자가 모두 리퍼를 만나 죽었다는 결정적인 증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현장 감식으로 살인범의 DNA 금방 찾아내고 범인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수사기술 부족으로 범인을 찾아내기 힘든 데다가 목격자의 진술도 서로 달라서 정확한 몽타주도 그릴 수 없었죠. 이렇게 보면 잭 더 리퍼를 한 명의 인물로 표현했던 것은 당시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춘부가 길에서 살해당한 것은 그 당시 영국의 우범지대에서 자주 일어나던 일이고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여기에 사건이 일어나면 기사를 팔기 위해 사실을 자극적으로 부풀려 보도하는 신문사들이 공포감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생각도 사실 신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사건이 일어나던 때보다 훨씬 더 발전된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죠. 그래도 직접 보지 않고 그 당시를 전해 듣기만 해서는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잭 더 리퍼의 이야기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추측에 의해 살이 붙어나갔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전해지면서 컨텐츠의 가능성이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적인 연쇄살인범을 말할 때 항상 잭 더 리퍼를 떠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세계 4대 연쇄살인마로 알려진 잭 더 리퍼의 실체에 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100년도 더 넘은 오래된 사건이죠. 잭 더 리퍼 이야기는 유튜브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영상들과 어느 정도 중복될 수밖에 없고 이미 저보다 많은 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좀 방향을 다르게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 이 사람의 실체가 좀 궁금해지면서 준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알리는 공익성이 전혀 없이 범죄 사건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가공하는 이런 현상을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잭더 리퍼는 죽었습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래도 범인이 죽은 뒤라도 사건이 밝혀지는 경우들은 가끔 있어요. 잭더 리퍼가 누구였는지는 나중에라도 좀 진범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국내 사건 될 예정이고요. 1995년 인기 가수인 듀스의 멤버였죠. 김성재 씨가 컴백 직후 서울 시내 호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도 미제로 남았어요. 그 당시에 유력한 용의자 잡아서 재판까지 열렸는데 입증이 되지 않았던 거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사건을 방송할 예정이었지만 관계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방송이 나가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방송이었을 텐데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래서 저라도 준비해 보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김성재 의문사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